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태현, 현근택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들 보내셨나요?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난다. 그죠. 진짜. 네. 일주일 됐는데도 네. 아니 그리고 사실 이제 거리두기가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었는데 또 지금 6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참 이게 큰일입니다. 이게 다들 건강 각별히 좀 조심하시고요. 예. 일단 오늘 오프닝 토크에서 좀 해볼 얘기는 부산시장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어쨌든 가장 많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박형준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 MB 정부에서의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또 명진 스님도 지금 국정원에서 이제 자신을 이제 제적시키기 위해서 박형준 후보와 또 이제 자승 당시 이제 조계종 총무원장이 같이 뭐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조금씩 뉴스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될까요? 박형준 후보한테 좀 타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될 수 있는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명진 스님 얘기 나오기 전에는 이게 단순히 아마 그때 여러 번 공개된 문건 중에 그러니까 4대강 관련해서 뭐 홍보기획비서관 그때 홍보비서관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시를 한 게 이제 민정수석이어서 뭐 그 당시 정무수석으로 나중에 승진했잖아요. 그렇죠. 정무수석이 관련됐느냐 안 됐느냐 약간 논란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 299명 있다 보니까 국회랑 얘기하는 거는 정무수석 일인데 그걸 몰랐을까? 민정수석이 시켰다 해도 그래서 이제 관련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공개된 문건에 4대강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만 했다. 그러니까 그 홍보기획 비서관한테 보고했다. 그러니까 뭔가 시키거나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보고 받았거나 알았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요까지 논란이었거든요. 근데 명진 스님 인터뷰를 보면 뭐 여러 개 이제 국정원에서 문서를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정무수석이 와가지고 직접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 사람은 했다고. 이거는 직접 이제 단순히 보고받거나 뭐 알았느냐 몰랐느냐 문제가 아니라 직접 관여했다는 문제가 되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런 이제 폭로성 이게 어쨌든 인터뷰가 막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국회의원 하던 분들이나 대부분 뭐 정보공개 청구에서 다 받았거든요. 근데 다 알 거 아니에요. 의원 뭐 정의당 의원들도 있고 그렇죠. 야당 의원들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쭉 나오면 관련됐다는 것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정의당 의원들도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안 했는데 안 아마 했어요? 바로 하나 봐요.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 파일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살펴보면 뭐 또 얘기가 후속타가 또 나오겠지. 근데 이제 공개된 타이밍이 아무래도 요즘 워낙 이게 이슈다 보니까 약간 이거 선거용 아니냐 뭐 이제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예. 이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원래는 내놔라 내 파일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시작된 거잖아요. 누구야? 광노현 교육감이 시작한 그렇죠.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그게 국정원에서 정보공개를 안 해주니까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근데 시점이 작년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나? 올 초에 확정됐나? 하여튼 확정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파일이 바깥으로 드러나면서 나온 건데 이게 의도를 가지고 그거를 조절하기는 대법원 판결 시점까지 조절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아다리는 선거에 아다리라는 말 타이밍 호구가 딱 이렇게 받는 호구 타이밍은 사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타이밍이긴 해요. 근데 이게 그거 뭐 대법원 선고 시점부터 조율을 해서 지금에 맞춰서 이걸 한다. 이거는 좀 지나치게 나간 음모론인 것 같고. 근데 타이밍은 부산시장 선거랑 맞아 돌아가는 건 맞죠. 음모론도 제일 비싸게 팔릴 때가 음모가 규명되기 전까지거든요. 그리고 이 선거 앞두고 제기되는 의혹들도 보통 선거 앞두고 터진 이유는 뭐냐면은 상대가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엔 보고받은 것뿐만 아니라 뭔가 했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 단계로 이제 가는 건데 넘어갔지. 사람이 뭘 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되게 어려운 게 뭐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증명 거기 힘들어요. 어제 장시기만 제가 물어봐가지고 어제 무단횡단 안 했음을 증명해 보세요 이러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원래 부재의 증명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걸었다는 거는 어차피 50일 남은 선거에 그 안에 규명될 사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까 말했듯이 의혹의 단계에서 뭔가 격상시킬 수 있는 물증이 나온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고 뭐 보고받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저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거죠.
네. 진짜 해보고 싶은 자리가 국정원장이에요. 뭐가 있나 궁금해. 안 궁금하세요? 어? 네. 현근택 어디서 뭐 하고 지내는지 국정원에서 어떻게 파악했나 궁금합니다. 근데 그 이제 정도 급이 보면 아니라서 걱정 안 해요. 국정원 몰라요 혹시? 아유, 국정원, 뭐 기무사, 뭐 이런 특수한 기관들의 유력 인물들의 조난 파일이 있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어. 그렇죠. 조난 파일. 근데 그 조난 파일이란 게 그런 것들을 이제 인사에 활용한다고도 하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저다. 그럼 뭐 제가 나와 있는 뭐 무슨 학력, 경력, 무슨 뭐 교우 관계, 무슨 뭐 재산 관계 이런 거 납세력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거기서 끝이는 건지 아니면 저를 뒤쫓아서 얘가 누구를 만나고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찰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그런 파일들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진짜 국회의원들 뒷조사에서 어떤 여당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은 그게 이제 어떤 좀 개인의 숨기고 싶은 치부 이런 것까지 약점으로 잡을 만한 것까지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내용을 만들어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네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현 정부 들어와서 적폐청산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네. 국정원에 뭐 적폐청산부 같은 위원회도 아마 만들었었고 맞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MB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탈탈 털려서 하다못해 MB가 교회 장로잖아요. 예. 근데 스님한테 당선 축하금 받았다 이런 것까지도 그냥 기소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뭐 청와대 캐비넷까지 탁탁탁 털어서 이제 오픈이 됐는데 이 중요한 MB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을 불법 사찰했을지도 모르는 이 파일이 숨차서 그냥 말이 안 나오네. 그게 왜 그때 그렇게 탈탈탈 털 때는 안 나오다가 지금 공교롭게도 선거를 앞두고 나왔을까? 전 이게 궁금하다라는 사실 생각이 지금 들고 이제 그거 궁금 얘기는 아까 신장식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갖다 왜냐면 붙이고 아니 그건 그게 아니지, 왜냐면 아니지. 그거는 누가 있지. 정보공개 청구하기 전에도 그때 탈탈 털었으면 나올 수 자, 있었지. 그거 아니, 근데 잠깐만요. 공개를 그거는요. 못하지. 그렇게 해서 잠깐만, 나오는 못 나올 그거는 공개를 못하지. 그렇다면 그건 예를 들어 광노현 공개를 또는 못하지. 뭐 무슨 국회의원들의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예. 기본적인 인사정보에 대한 조난 파일일 거고 중요한 불법 왜냐하면 그 파일을 봤을 때 예를 들어 거기 이제 딱 현근택 있어요. 제가 나중에 국정원장 돼서 현근택 딱 봤어요. 이준석으로 할까? 이준석으로 바꿔라. 이준석 딱 봤어요. 그때는 이건 뭐 나도 다 아는 평범한 조난 파일이니 이거랑 준수회가 이런 게 있었어? 너 그때 누구 만났니? 누구랑 사귀었어? 요런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는지 예를 들면 주로 여자 관계 총각이잖아. 돈 문제 예. 뭐 이런 거지 뭐. 그거 있는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아니 나는 아까 이거를 제가 얘기했던 후자에 그런 불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국정원에서 적폐청산할 때 반드시 이걸 얘기해서 그 당시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대로 정리도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 와서? 야당 허허허, 측에서는 난- 이제 워낙 지금 그 국정원장이 워낙 정치 구단이 박지원 원장이다 보니까 정치 공작 아니냐 뭐 지금 이런 얘기들도 사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선거 네네. 영향인 건데 아까 이준석 위원 얘기했듯이 이게 규명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톤도 약간은 낮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거 무조건 왜냐면 지금 정족수가 되니까 예, 예. 공개 다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약간 톤 조절하는 걸 봐서 이게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사생활에 담겨 있는 게 다 공개되는 게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 문제도 있어서 민주당도 약간 톤을 조절하는 것 같고 만약 박경준 수석이 연루 의혹인데 이게 만약에 서울에서 서울 선거라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부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큰 영향 없을 거다. 지금 타격은 그거는 안 제가 받을 보기에는 거다.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선거 영향을 끼칠 의도를 가지고 아니, 계신다는 그게 얘기군요. 아니 서울 선거는 영향이 있고 부산 선거 영향이 없다 그러면 부산은 이제 지역 기시만 한다는 건데 뭐 그거는 차차고라도 사실은 저도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3분의 2 정보위에서 동의한다 그래서 그걸 공개할 수 있느냐 저도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이런 파일이 뭐 예를 들어서 재산관계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력 경력이나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좀 은밀한 것들 뭐 여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디 뭐 어디서 돈을 어디 뭐 감춰놨다든지 아니면 뭐 누구한테 뭐 스폰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보인데 원하지 않게 드러날 수 있잖아요. 네네. 국회의원들이 비공개로 본다 해서 그게 안 날려진다. 사실은 정보위에서 한번 얘기하면 다 나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본인들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건 조금 아니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회색지대로 계속 선거 때까지 남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일단 뭐 좀 의혹 지켜보죠. 상태로- 뭐 이 상황은 아니, 저는 이 상황에서 네. 되게 재미 있게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현주 후보가 네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뭐 엑스파일 그 안기부 파일 이상의 이야기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무슨 뭐 각종 개인사 네네. 사생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막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현주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지금 뭐
그 후보 단일화, 다른 후보들 간의 그렇죠. 단일화를 박민식 전 의원하고 단일화를 추진을 했고 박성훈 후보하고도 2차 단일화를 추진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하여튼간에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하는데 주요 전술이 이현주 후보가 네거티브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이것까지 얹혀서 이현주 후보가 할지 안 할지가 나는 오히려 더 아니, 궁금해요. 이게 지금 부산 선거에 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보면 희한한 구도가 된 게 반 박형준 단일화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현주, 박민식이랑 박민식 둘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거꾸로 박민식 의원은 본인이 예전에 임동원 신건 그때 김대중 때 그때 사건 주임 검사로서 박형준 후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보면은 거기 이제 아니, 이현주라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혼자 툭 튀어나가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현주 의원 지금 나선다 그러면은 자 본인이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인가로서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예. 지금의 분리 상황을 두 번째로는 이거 터뜨렸을 때 민주당이 좋아하지 않을까까지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터뜨릴 내용이 있는지 사실 의문이고 이현주 의원이 그냥 물고 늘어져서 계속 이제 하는 건데 그건 민주당이 하는 거지. 근데 걱정은 되죠. 이현주 의원이 갑툭튀할까 봐. 하나만 해줘 의사진행 발언. 네네. 나 아이템에 불만이 있는데요? 네. 뭐 이런 거래. 신현수는 왜 그만뒀을까? 이런 거래. 그거 다음 주에 하죠. 뭐. 다음 주에? 예. 신현수는 왜 네, 그거 다음 주에 문재인 하겠습니다. 대통령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이제 물어보실 분이 있잖아요. 좀 알아봐, 좀 얘기 좀. 다음 주에 약간 따끈따끈한 거 말씀드려 그러는데. 사실 이거 네. 서울시장 특집 아니었으면은 네. 이제 서울시장 예비 후보 특집 아니었으면 요 얘기도 좀 나누려고 했었는데 또 단독 하나 그거 드리려고 그랬는데.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일단은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오늘의 게스트지요.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와의 만남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민주당의 박영선 예비 후보와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인터뷰도 계속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오케이 하시면은 바로 또 모셔보도록 하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정치일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예고해드린 대로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또 바쁘신데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아니요, 정치일사를 워낙 훌륭하신 찾아주셨습니다. 분들이 다 계신다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 꼭 방송 녹화하고 나면요 네. 시장 후보들이 돌아가셔가지고 한 번씩 큰 거는 터뜨리시더라고요. 오 시장님이 저희 녹화하고 나서 V 터뜨리셨고요. 그다음에 그 우상호 의원이 박원순 계승 발언 터뜨리셨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하라는 큐로 들리는데. 조심해야 돼 방송 이후에. 자, 일단은 또 오늘 나경원 예비 후보와 함께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진행 방식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나 후보께서 대답을 해주시고 그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치인사 패널 네 분께서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셔서 저희 방송 사실 보시기는 좀 어려웠죠. 네,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가 나온지도 몰랐는데 예. 저만 늦게 부르셨네. 아니, 아직 뭐 이제 이제 박영선 알았네. 후보라든지 불러도 안 오는 사람도 안철수 있어요. 후보도 지금 저희가 섭외 중에 있고요. 네. 어쨌든 네 분이 토크 점유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분량을 잘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러면은- 이야기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니요 편하게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 우리 이준석 최고가 늘 맡고 있는 첫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최고? 예, 우선 서울시장 나온 사람들에게 저희가 항상 물어보는 게 서울과 어떤 인연이 있느냐. 서울에서 본인이 거주하셨거나 다녔던 학교라든지 인연이 있는 것들을 1분 내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 동작에서 태어나갔고요. 무슨 동까지?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서울의 마포와 용산에서 자랐고요. 학교는 중구에 있는 학교를 나왔고요. 숭이 여자중학교 나왔고 고등학교는 공덕동에 있는 서울여고를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서 서울을 떠난 적은 유일하게 4년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갔을 때 4년 서울을 떠났었고요. 제 인생의 전부를 서울에서 보냈고 국회의원도 역시 서울에서 내리했습니다. 네. 네,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중구 국회의원을 하다 동작구 국회의원을 또 했습니다. 네. 서울시장 지금 이제 한창 이제 열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나경원 후보의 출마의 변을 또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 지금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로 코로나로 정말 위기인 점이 있고 하나는 이제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정권 심판에 저는 정권 견제의 그런
그 사람들의 마음이 크다. 예. 그래서 이 정권 심판도 한 축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각종 서울의 위기도 극복하고 그러면서 미래의 서울을 준비해야 되는 이 세 가지의 중차대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과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결단력 있는 리더십 또 섬세한 실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 4선 의원으로서의 제 정치 경험이 매우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또 그 늘 매주 또 신장식 변호사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또 질문이 있죠. 네네. 예, 그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경원 후보 하면 이제 딱 국민들한테 떠오르는 탑 오브 마인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이미지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뭐 독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결단력 있는 리더십. 그런 이제 뭐 특권이라든지 또는 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사진에 나왔던 이런 모습들이 먼저 국민들에겐 떠오른단 말이죠. 어떤 게 특권인가요? 예? 그건 좀 이해 못하겠네요. 예, 그래서 특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탑 오브 마인드가 떠오르는 경향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본인이 나경원 하면 국민들이 떠올렸으면 하는 이미지, 나경원 하면 딱 떠올리는 단어 이런 게 뭐가 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을 그냥 말씀을- 엄마. 보통 그냥 보통 엄마 뭐 이런 이미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냥 이제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늘 텔레비전 뉴스 안에 갇혀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20초, 30초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원내대표 할 때 가장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됐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를 이렇게 거슬러 보시면 2002년에 이제 처음 정치권에 왔는데요. 꼭 그랬던 제 정치 궤적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얼마 전에 전 사실은 그동안 여러 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 출연을 했는데 그냥 저도 서울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해주시면 뭐 좀 서울은 또 엄마 같은 시정이 필요한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어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원래 뭐 그런 강한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원내대표를 하면서 이 패스트트랙 국면이 있었고 그때 이거 뭐 이렇게 막 연장 든 사진이 굉장히 그 연장은 제가 들은 네.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건강을 마시고 있는 데 되면서 압수한 겁니다. 그거에 압수.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됐고 그러면서 지금 뭐 오세훈 후보나 아니면 뭐 지금 오신환 후보도 얘기하는 게 좀 강성 아니냐. 그 당시 결국은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은 게 원내대표 할 때란 말이죠. 그리고 패스트트랙 국면이었고, 근데 그 당시 그 이미지가 결국은 좀 강성 이미지로 가져가고 결국은 총선에 뭐 패배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후보들이 듣고 있는데 두 그 부분- 가지예요. 네.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헌법을 수호하는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헌법이 그렇게 유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켜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이제 조국 사태를 주도했었죠. 결국 국민들이 광장에 나가시는데 저희가 안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한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뭐 자꾸 이제 이걸 강경 하시는데 저는 헌법을 수호하려는 저의 그 정말 책임감에 따른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경 보수라고 하는데 그게 왜 강경 보수인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사실 이걸 갖고 또 총선 얘기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죠. 온갖 무슨 고소 고발에 뭐 MBC가 또 주도했죠. 3번씩 방송을 45분짜리 방송을 3번이나 했습니다. 한 번은 25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저도 타격을 입었는데 여론조사가 한 10%씩 빠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저희가 지켜야만 하는 가치가 있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는 사실 정치적 계산으로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2008년에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네, 그때도 MBC가 PD 수첩에서 그렇게 방송을 하셨었죠.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MBC를 공격하는 게 저도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이제 드리는 공격하는 건 말씀은 아니지만 드리는 이 말씀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돼서는 저희도 할 얘기가 대단히 많아서 드리는 말씀은 MBC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책임을 묻는 건 아니고 네네네네. 그때도 전 국민 중에서 많은 분들이 뛰어나가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안 하면 난리 난다고 안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자세히 정보를 들어보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아무도 TV 토론 안 나갈 때 전 나가서 미국산 소고기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런 것에 지금은 국민들이 못 느끼시지만 작년에 제가 헌법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 그 이후에 지금의 국회의 모습을 보고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는 너무 심하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 아니야 하고 국민들이 이제는 느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아니요. 면에서 예. 물러서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부엌에 안 들어가면 그릇도 안 깬다. 응? 저는 이 헌법을 뭐. 자꾸 지킨다 그러는데 헌법에 뭘 지킨다는 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들은 결국은 절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요건상은 맞게 돼 있어요. 요건이 팩트라든지. 틀렸습니다. 아니죠. 요건이 안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헌법재판소가 결정 자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 자체는 소극적으로 했지만 결국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결국 국회의 재량을 인정한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의사에 반한 사보임이라든지 저는 이것이 헌법과 국회법에 위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거는 의원님 아니, 개인적인 그것뿐만 사유이고, 아니라. 그러니까 사보임 문제도 뭐 오신환 의원하고 다투는 걸 제가 봤는데 결국은 그래도 어쨌든 국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절차적인 문제가 헌법소라는 게 뭐 국회의 권한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야당의 어쨌든 뭐 우리 야당으로서의 어떤 권한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검찰의 걸 그대로 두겠다는 것인지 헌법에 뭘 지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거법도 한번 보시죠. 그 선거법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선거법이 그게 국민의 표를 제대로 계산하신다고 보십니까? 1인 1표의 원칙에 반하죠. 연동형 비례제가 뭐가 됩니까? 한마디로 지역구에서 많은 득표를 한 정당에 대해서 표를 던진 사람과 지역구에서 적은 득표를 한 적은 의석수를 확보한 정당에 득표한 사람과 이 표값이 달라지거든요. 저희는 이 연동형 비례제는 분명히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는 좀 아니 진짜 그 일단 이거 뭐 연동형이라고 물어봐도 조회수 떨어지게 지금. 아니 서울대법대 나온 사람들은 가만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서울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괜히 네네. 이거 다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집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갑니다. 거의 그대로 그대로 그러면 나가지 않습니다.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 근데 어쨌든 아니 저는 내가 지금 네. 너무 막 자꾸 옛날 얘기를 갖고 네. 꼬치꼬치 물어보시니까. 아니요, 근데 저도 옛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옛날 얘기 중에 그 사실 나경원 대표가 예전에 선거 때도 아까 본인이 공격당한 사례들인지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정치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헌정사 이래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형성된 수많은 별명들도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어떤 이미지도 있어요. 나 대표님 그래서 솔직하게 이건 솔직한 게 중요한 겁니다. 본인에게 저런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 중에서 내가 이쪽 붙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야권에서 그런 사람들이 여권에서 붙여준 별명 중에서 저런 분들이라 제일- 그러지 저런 사람들 제일 억울하고 제일 이거는 지우고 싶다 하나 뭐가 있을까요? 뭐 가장 정말 억울한 거. 제일 많이 쓰는 게 나베 아니에요? 제가요 정말 그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예, 예. 나중에 보면은 참 제가 이 가짜 뉴스 생산하는 법도 온갖 방법을 다 알고 있는데 세상에 지난번에 충칭 임시정부 가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제가 썼는데 그걸 갑자기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일민국 만세라고 썼다는 그런 거짓 뉴스가. 네티즌들이 와글와글 한다는 기사를 어느 매체가 써요. 그 당시에 저희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딱 2명이 그런 댓글을 썼더라고요. 와글와글 기사를 쓰니까 이제 댓글이 정말 와글와글 붙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계속 이게 이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 기사가 다시 확대 재생산되고 이제 그거는 민주당 부대변인의 논평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런 것을 겪은 다음에 민주당 부대변인의 논평가 주고 받으면서 조금 더 큰 매체에서 쓰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아니 거기 가서 대일민국 만세라고 쓰는 한마디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 있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제가 나경원 친일로 검색해 보면 나오는 그 의혹 사건이 그 지난번에 아까 그 노루 발목 뽑이를 들었다는 그 시점에 양말이 친일이다 이런 얘기 있어요.
예, 양말이 친일이라고 이제 어디서 그걸 찾아가지고 들어? 아니요, 가장 최근에 있던 친일로 하니까 종편에도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종편에서도 심지어 그 양말? 양말이 그 무슨 곰인가 뭐그 예. 일본 메이커? 만화 캐릭터라는데요. 맞아요. 그 그때는 캐릭터는 그 저기 패스트트랙 그때 너무 발이 아파서 운동화 신고 뛰어다니는데 그래서 얼른 양말을 좀 하나 사오라 했더니 우리 수행비서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양말을 신으라고 줬어요. 아, 예. 그래서 신었더니 무슨 저는 뭐 그게 어느 만화 밀사품인가? 캐릭터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은 알고 신었다고 해도 그걸 친일이라고 하면 뭐라 할 텐데 정말 정말 제가 그래서 언제 누구더라? 그게 누가 조국 전 장관인 것 같다. 그분이 국회 와서 뭐 발표하면서 쓴 그 볼펜이 일제라고 잠시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그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국장가 부르는 분 중에 렉서스 타고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모당 대표. 이제 모당 대표 지금 아, 기소돼 뭐 있는 분. 어쨌든 또 이 최고의 질문에 또 본인께서 나 예비 후보께서 또 시원하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좋은 아니 거 그래도 같아요. 나 질문. 넘어가는데 한 가지만. 나만 돼. 먼저 하세요. 지금까지 네. 얘기 안 안 했잖아. 하셨으니까. 네. 이런 거 좀 저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큰 선거할 때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아니라 서울시장이나 대선 같은 거 선거할 때 사실은 후보님의 어떤 거는 세세한 어떤 속내나 이런 것들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유권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최근에 보여줬던 그 이미지거든요. 근데 저는 뭐 지난 아까 얘기 나왔던 그 작년 가을에 그 작년인가요?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저는 재작년 가을을 그거를 이제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진두지휘하는 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헌법소도 좋고 다 좋은데 뭐 진위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저도 그 당시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그 정치인 나경원의 모습이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좀 온화하고 부드럽고 중도적인 이집의 나경원과는 조금 먼 것 같아서 혹시 나중에 서울시장이나 대선이나 큰 선거를 할 때 조금 이미지상 불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나 저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건 제 개인의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보수 진영의 표만 가지고서는 큰 선거 이기기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당시의 그 이미지를 어쨌든 본인의 또 의사와는 상관없이 중도층의 유권자가 바라보는 그 이미지를 조금 그대로 가지고 가실 생각인 건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톤 다운을 하는 것이 맞겠다. 약간의 좌클릭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근데 그런 이미지의 상황에 변화는 따라서 있는 것 다른 것 같아요. 상황에 예를 따라서 들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거치면서 그때 저희가 국회에서 그렇게 모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국회에서 뭐 정말 모두 잠까지 자면서 어떤 그런 여당의 일방적인 행위를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저희 당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올라갔었어요. 그거를 지금 와서 이제 전부 다 자꾸 나쁘게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무슨 말씀이냐. 꼭 지켜야 될 가치는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어떤 민생이라든지 뭘 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협의할 것은 협의해야 될 것이고요. 제 원내대표 1년이 전부 다 투쟁으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만약에 그렇게 너른 품을 갖지 않았다면 얼마 전에 고건 전 총리를 뵀더니 경선까지 포함해서 3번 도전하는 건데 3세판이라고 하는데 꼭 좀 당선되라고 격려도 해 주시고 또 노무현 정부의 정통부 장관을 하신 진대재 전 장관께서도 저희 캠프에 우리 전문가 자문 고문격으로 참석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그래서 상당히 좀 뉴스가 많이 나왔었어요. 예, 네. 그래서 원래 알던 실질적으로 분들 있어요, 근데 진대재 장관도? 아니 진대재 장관님하고 그렇게 큰 교분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고건 전 총리도 뭐 예전에 행사장에서만 이렇게 한두 번 뵀었던 정도고요. 그래서 우리 근데 김태현 변호사 이번에 고건 전 총리한테도 가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 이야기했던 걸 연결해서 여쭤보면 그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은 전 후보는 나오셔가지고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 하겠냐 그랬더니 주민투표는 하되 시장직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그때 뭐 헌법 가치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당시 또 광화문에서 여기 저는 정치인사에서도 얘기했는데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할 때 이게 광장이라는 게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자칫하면 그게 거대한 밀실이 될 수 있다. 이 광화문에서 황교안 대표와 또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같이 그분들하고 집회하고 했던 것이
그 굉장히 이렇게 제한될 수 있다. 국민들에게 폭넓은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당시와 같은 패스트트랙 국면하고 광화문에서의 집회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또 그러한 선택을 하실 건지 그러면 굉장히 신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여쭤보고. 그 광화문 집회도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제 조국 사태 때의 광화문 집회는 정말 온 국민이 나오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무슨 그 뭐 추정에 의하면 100만이 넘었다는 그런 추정도 있었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지속적인 그 투쟁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거보다는 사실 마지막에는 협상을 우리가 가장 나쁜 것을 막지 못하면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제가 원내대표를 그만두게 되면서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패스트 트랙에 태운 과정 지금 이제 두 분 변호사님께서는 그게 다 국회법 절차에 맞는 거라고 하시지만 그 실질적으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법을 한마디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죠. 저는 그것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국회를 유린하고 일방적으로 여권이 힘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간다면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시려면 경선을 치르셔야 합니다. 지금 오세훈 예비 후보와 이제 경선을 또 이제 치르셔야 할 텐데 23일에 이제 또 토론회가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국민의힘 경선에서 1등할 자신 있으십니까? 1등 해야죠. 어떻게 좀 결정적인 한방 뭐 이런 거 있나요? 그건 비밀이죠. 그렇죠. 영업 비밀이라. 예. 1등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뭐 헤어스타일에 좀 변화를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첫 출마의 이제 변을 밝히시는 장소부터 해서 좀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중도층을 겨냥한 좀 더 가까이 하기 좀 어렵다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여기 네 분들이 저는 하셨었어요. 정치를 자꾸 이미지로 오늘 말씀하시는 거에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네네네. 들어요. 정치는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꾸 저한테도 지금 사실 얘기하시는 게 부정적 이미지가 있잖아, 강경 이미지가 있잖아 하시는데 제가 어느 그 여론조사, 그러니까 무슨 조사를 보니까 지금 대선 후보급을 비롯해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예. 제일 부정적 이미지가 높은 분은 안철수 후보로 나옵니다. 네. 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스스로 말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해서 오늘 정치인사의 주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그렇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예. 드리고요. 저는 뭐 이미지로 이태원에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장소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차림이나 이런 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의미 부여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정말 이번에 이렇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비대면이라서 쉽지는 않지만 뭐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렇게 만나 보면 그날도 이제 이태원에 70m를 걸어갔는데 전부 다 휴업, 폐업이에요. 예. 어떻게 그 거리가 전부 다 그렇게 됐을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저께 홍대 앞에 우리가 상가를 갔었는데 어떤 그 장사하시는 분이 요새는 꼭 도시락을 싸갖고 온다. 밥을 사 먹을 수 없다. 그리고 커피도 보온병에 타갖고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도 가게 조그만 거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정말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은 정말 지혜를 모아서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 백신 맞는 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꼴찌잖아요. 백신 접종이 시작.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88개국이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 우린 지금 뭐 65세 이상은 백신도 못 맞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언제 이게 극복될까? 또 사실은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면 이 또 다시 4차 팬데믹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은근히 들고요. 그런 우려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정말 이렇게 좀 아주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거는 좀 결단력이 있어야지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여당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이번 선거는 어쨌든 선거의 의미에서 여당이 하지 않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잘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근데 잘못한 부분은 방향을 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뭐 코로나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래서 하려면 그래도 정치 해본 사람 그래도 그래서 제 정치력을 제가 제일 앞세우고 또 그거는 뭐 국회하고의 관계도 있고 정부하고의 관계도 있고 때로는 또 글로벌 네트워크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지금 서울에 사는 분들 물론 이렇게 월급을 받으시거나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공무원분들은 좋다는 표현을 적절하지 않고 그나마 좀 이런 코로나의 고통에서 조금 벗어나 계시지만 상당히 지금 조그만 뭐 가게를 하시거나 아니면 작은 사업장의 근로자 분들은 사실은 고용의 또 위기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은 마음 모아서 그거 해결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약간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한데요. 그 재난지원금을 지금 사실은 똑같이 나눠주는 거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거에는 찬성하지 않는 이유가 네.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이유를 드는 게 오로지 행정 비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새 뭐 국세청, 건강보험공단이랑 쫙 협업하면은 뭐 소득 찾아내는 거 지금 다 우리 소득 유리할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거에는 찬성하지 않고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든 분에게 더 많이 드리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뭐 이제 그래서 손실보상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여권에서 막 나왔었는데 네네. 다른 거는 사실은 뭐 이익공유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사실 애당초 설계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손실보상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그러나 매우 좀 아주 치밀하게 검토해서 좀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실보상제에서는 예. 찬성하십니다. 저는 이거 네, 아주, 부분인데 아주. 이제 그 얘기 연결시키면 네. 결국은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뭐 청년 임대 그러니까 토지 임대 주택이라 그것 좀 설명해 드릴까요? 그거 아니 설명 안 하셔도 왜냐면 제가 물어보신 건 있어요. 왜냐면 시집이 아니에요, 좋다고 봐요. 자꾸. 왜냐면 그게 뭐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뭐 반가 아파트로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자 지원은 좋다고 보는데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그러면 두 가지 지적하는 거죠. 예전에 원내대표 하실 때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그 복지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퍼주기다. 아니 그 퍼주기가 맞죠. 삭감에 대해서 많이 하셨고 똑같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눠주는 거에는 뭐냐면 반대했었죠. 오늘도 보니까 이제 재산세 삭감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깎아주겠다. 70대는 어르신들한테. 물론 재산세가 지금은 뭐 서울시랑 이제 구청에서 반반씩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지만 근데 지난번에도 보면 뭐 종부세도 감액하고 재산세도 좀 종부세는 저희 권한이 아니죠. 그렇죠. 시장의 국가 권한이잖아요. 권한은 아니죠. 그렇긴 한데 재산세도 깎아주면서 이런 어떤 복지 정책을 늘리겠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예산을요. 저는 비경직석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작년에 순세계 잉여금만 2조 7천억 나왔습니다. 지금 재산세로 인해서 세수 증가분이 작년만 해도 제가 보니까 8천억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깎아드릴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좀 다이어트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정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제가 이걸 뭐 제 마음대로 뚝딱 깎아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는 예산을 다이어트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복지 정책 관련해 추가적인 가지고 질문으로 이것도 이제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현재는 어쨌든 재산세의 50%는 구청에서 가져가고 50%는 서울시에서 가져가서 n분의 1로 쫙 나눠주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늘리자는 얘기가 있거든요. 나눠주는 거를 60%로 하자. 그러면 이제 강남, 서초, 송파는 결사 반대고 나머지 구청들은 부분이죠. 아니 네. 지금도 어쨌든 강남, 소파, 성철 같은 경우는 우리도 50%고 우리 거 가져가지고 나눠주는 게 불만인데 늘리자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60% 정도 예, 하자. 맞아요. 이 그 부분에 얘기가 대해서는 나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 공동가세가 도입된 것이 2008년인가에 8년인가 그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아예 하나도 나눠주지 않다가 지금 50%를 나눠주고 있는데 그 비율을 높이자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제 핵심은 우리가 이제 강남북 격차 해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강남북 격차 해소를 뭐 돈 더 드리는 걸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구에다 더 그렇게 나눠주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중요한 게 뭐냐? 그 재정 자립도 낮은 지방자치, 기초자치구에 저는 산업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5대 권역 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북권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동북권만 해도 봐보세요. 도봉, 노원, 창 이쪽에는 베드타운화돼 있어요. 거기는 그러면 세수가 안 들어와요. 뭐가 사업이 일어나고 뭐 사업체가 있거나 뭐가 있어야지 세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먼저이지 돈 나눠주는 것만이 정말 1등 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재산세는 형님 다 그래서 형다 할 수 사실은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대한 건데 그 사업하고는 그게 관계 없는데. 아니 일단은 아니 제가 그러니까 이제 사업체가 늘어나야지 그 자치단체의 세수가 늘어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저기 근데, 이준석 전 최고 예. 질문 하나 드리고 저도 하나 좀 강북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원래 나 대표님도 중구에서 하셨으니까 원래 강북에서 정치하시다가 동작에 가신 다음부터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강남 4구라는 슬로건을 거셨어요. 동작을 사실 서초 강남 송파에 이어서 강남 4구로 만들겠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실질적인 내용과 관계없이 사람들한테는 강남 정체성이 좀 강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북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강남북 격차라는 아까 용어를 쓰셨는데 이것을 본질을 뭐로 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전에 이제 일자리나 아니면 이런 세수 문제 이런 쪽 말고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다를 수 있거든요. 강남북 격차에서 본인이 시장되면 꼭 해소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간단히 표현하시죠. 교육이죠, 교육, 문화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교육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값이 강남 집값이 저렇게 다락같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저께 판결 났죠. 자사고 폐지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락군의 부활같이 돼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교육의 사다리를 놔주는 거. 그래서 제가 25 교육 플랜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25개 구에 25개 우수한 자사고나 이런 명문고를 만들겠다. 그 이제 시장이 뭐 고등학교를 이전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장이 우회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25개구에 제가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 영어 교육 하나 잘 받는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뭐 월 2, 3만 원으로 영어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그다음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요새 강남 인강이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무료로 좀 받을 수 있게 하는 건 없나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현근택 변호사에게 약간 빙의해가지고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런데 왜 속마음 아니야? 그런데 왜 아이들은 유학을 보냈습니까? 아이는 거기서 왜 나를 물고 넘어져? 저희 아이요? 예, 이거는 사실 이건 제가 굉장히 나경원 대표께서 교육 공약 얘기하시고 이럴 때 당연히 나올 만한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질문 먼저 저희 드립니다. 아이를 유학 보내게 된 거는 사실은 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국회의원을 했었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엄마가 그렇게 아이를 못 봐줄 거면 차라리 유학을 보내라고 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교육 환경이 지금 이제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그걸 고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안 봐주는 경우는 아이가 잘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학교 입학해서 조금 중학교 입학해서 좀 안 좋은 일도 좀 있었고요. 또 우리 큰아이랑 같이 키우는 데 있어서 보통의 일반적으로 젊은 소아과 의사들은 늘 장애 아이와 비장애 아이를 같이 키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예전에 아이 태어나고 얼마 있다가 아주 나이 많으신 소아과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아이들을 따로 키우세요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위에가 비장애고 밑에가 장애면 괜찮은데 위에가 장애고 밑에가 비장애의 경우에 우리가 비장애인 아들한테 너무 엄격한 기준을 자꾸 강요하게 되고 그 안에서 아이가 힘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또 그 상당히 좀 얘기가 많이 됐던 게 그 1억 원대 결혼 출산금 보조금 공약이 네. 화제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오신환 후보는 또 이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하신 적도 있고,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세수와 또 관련된 부분이긴 할 텐데
지금 이제 공약의 현실 가능성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이제 반대쪽의 주장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실지도 궁금합니다. 그게- 그 얘기하시면서 하나 더 맞아 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 이제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청년일 때 들어가서 결혼하고 출산할 때까지 쭉 해서 1억 1,7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최대한이 이제 그렇게 최대한 된다는 1억 거죠. 1,700만 원 네.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도 특혜인데 계속해서 특혜가 보통 사람들 입장에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들은 뭐지 금태 둘렀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까지를 같이 근데- 현실 가능성 근데요. 그다음에 그 선별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사람들을 그 선별해서 할 기준 거냐. 요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토지 임대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못 받는 분들이죠. 네. 그리고 토지 임대부 아파트에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청년의 경우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소득 1억 원 이하로 우리가 요건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양은 못 받는데 그래도 내 집을 갖고 싶은 분들에게 일종의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거를 많이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은요, 저는 큰 인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거든요. 토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1년에 1만 호씩 10년간 10만 호를 짓는 플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신혼부부 청년 절반 들어온다면 1년에 5천 쌍밖에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안 주는 겁니다. 예, 예. 근데- 5천 명이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너무 집중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득에도 그 어떤 소득 요건도 있고요. 그리고 민간 분양을 사지 못하는 분들. 그러나 그래도 집을 사고 싶은 분들.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저는 사실은 이제 저출산이라는 게요. 지금 정말 재앙적 수준입니다. 제가 저출산 고령화 특위위원장을 국회에서 했었습니다. 네. 근데 2016년에 40만 명이 무너지면 안 된다. 한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3년 만에 2017년부터 해갖고 2020년에 27만 명 태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재앙이에요, 재앙. 저희가 근데 저출산하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혼하는 남자들, 비혼하는 여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결혼 안 합니까? 그랬더니 남자들은 1등이 양육비 부담, 네. 2등이 주거 안정. 여자들은 1등이 자아 실현, 2등이 주거 안정입니다. 결국은 집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경제랑 아니 어떻게 돈으로 얘기하냐 그러지만 돈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계를 보면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결혼도 빨리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해결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혜택 뭐 이중 혜택이냐, 저는요 제가 민선 2기가 되면 일반 분양 받는 분들에게도 이런 2차 혜택을 좀 더 늘릴 수 없나 지금 그거 검토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게요 최대한 해도 1년에 3,800억입니다. 이 들리는 예산이 3,800억이요. 예, 3,800억이거든요. 10년을 하면 3조 8천억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만큼까지는 안 된다고 저희는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렇게 최대한 3억 대출, 최대한 5억 대출했는데 그만큼 그것도 아파트 가격 전부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일종의 30% 그러니까 70% 이렇게 하면은 그 정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도 그렇다라는 말씀. 네, 김태균 변호사. 의사진행 발언. 정치 인사니까 정치 얘기합시다. 정치 얘기하는 정책 거는 얘기 그만 알았어, 물어보세요. 알았어. 조회수 떨어져. 이상한 사람들이야. 정치 얘기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조회수 떨어져. 약간 난 이게 정책 얘기 앞으로 제가 얘기할 필요한 거. 순간이었어요. 텐션이 조금 더 네. 전반적으로 정의당이 평소보다 약간 떨어져 다니라 있는. 뭐 예, 예. 내가 질문 그래, 하나 그래, 할게요. 나도 중요한 얘기. 할게. 중요한 얘기 뭐냐. 또 정책할 거지 형. 아니 정치 얘기할까요? 공부 많이 왜냐면 하셨는데 아니, 아까 보니까 결국은 다 알고 만약에 계시더라고요. 후보가 되고 이러면 안철수 후보 어쨌든 그래, 만약에 그런 된다 얘기가- 그러면 이런 거. 단일화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다 포함해서 빼지 말고, 그 다음에 본선 경쟁에서 만약에 박영선 후보가 된다 그러면, 많이 된다 그러면 그 붙었을 때 누가 이길 거냐, 본선 경쟁력을 아마 두 가지는 얘기할 것 같은데 그거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의미가 없어. 매우 창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여태까지 아니,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 그렇게 검토해서 제안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언론에도 보통 한번 이제 나왔었고. 우리가 후보 네. 선호도를 묻냐 적합도를 묻냐 이런 거는 그렇죠, 늘 얘기가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네. 아주 특이한 걸 얘기를 하시네요. 아니요, 그래서 그거 2012년 사실 대선 나오는 때 얘기,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랑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안철수 후보 쪽에서 계속 그걸 했어요. 가상 대결에서 네, 경쟁력.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속 좁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저는 근데 뭐야. 이번에는 저는 잘 모르시는구나. 잠깐. 아니 몰라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네. 뭐 정해라 룰을 네네. 룰을 정해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한 가지 줄게. 룰을 안철수 후보 보고 정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지금 있다. 그거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아니, 가상-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면요, 전 네. 지지율 푹푹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중요한 그런 거 식으로 아니에요? 속좁게 하면, 우리-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약간 트릭이잖아요, 트릭. 예,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근데 그거라도 정도가 받아야 아닌 거는 된다면서 안 해요. 이준석 최고는. 원래 공부 못한 애들이 그 손가락질 하지 말고. 시험 룰 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 하는 신호부는 건데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끼리 왜 이래 그 전부 다. 그러니까 자자자 일단 김태현 변호사님 질문 하나 받을 수 먼저 있다. 좀 듣고요. 예. 뭐저 두 분의 말씀은 야권 단일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아니 안철수 후보가 그거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쪽 거긴 내가 캠프에서. 상대하니까 가만히 있어 그냥. 지금 저 후보님이 당내 경선에서 1위를 하시면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안철수 금태섭 아무래도 확률상 안철수 후보 쪽의 확률이 좀 높겠죠. 유리하죠. 유리하죠. 네, 현재로서는. 두 분이 이제 저 단일화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단일화 경선이 저 개인 의견입니다. 단순히 서울시장의 야권 단일 후보를 누굴 뽑느냐를 넘어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뭔가 야권의 어떤 재편의 신호, 그러니까 그 재편이라는 게 꼭 무슨 뭐 당을 합당하고 이런 걸 떠나서 뭔가 야권의 어떤 재편의 신호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대표님 만약에 이제 야권 후보가 본인이 단일 후보가 되던 아니면 안철수 후보한테 져서 야권 후보가 되지 않든 그 이후에 좀 크게 야권의 재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관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제가 그래서 자유주의 상식 연합을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금 이쪽에 두려워하신다 그러는데 상당히 뭐 이게 지금 잠도 못 자요, 단순히 뭐 반문연대 뭐 이렇게만으로 우리가 선거를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왜 지금 민주당이 아니라고 하느냐.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아직 확실히 오지 않느냐. 이거는 신뢰를 우리가 야권이 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권이 단순히 문재인 정부에 반대한다로 선거를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한마디로 이런 선거 과정, 단일화 과정이 야권이 재편되는 방법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저는 같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사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이 너무 일방적인 것에 대해서 좀 자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지금 뭐 상식적이지 않다고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상식 연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는 분들은 제가 조정훈 후보까지도 같이 할 수 있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태섭 후보랑도 지난주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금태섭 후보도 자기도 적극 동의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조정훈 후보는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예. 뭐 제가 오늘까지 토론이라 바빴었는데 곧 한번 토론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마무리돼 가면 한번 뵈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경선도 그렇고 이제 단일화도 그렇고 결국엔 여론조사 단일화 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아까 이제 사실 룰에 너무 집착하는 모습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초반에 지금은 약간 일단하게 됐지만 당내 경선에서는 여성 가산점 문제 때문에 계속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 당에 이제 본경선 가신 이현주, 나경원, 조은희 세 분 여성 후보 중에서 조은희 후보는 여성 가산점 안 받겠다 그랬었고, 근데 이제 이현주 후보와 나경원 후보는 받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정리가. 근데 뭐 받기로 결정됐으니까 이건 되는데 젊은 층에서는 그래도 20대, 30대 남성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행보 아니면은 좀 당당한 행보 이런 걸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본경선 지나고 단일화 과정에서는 또 그런데 안철수 대표와의 만약에 단일화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성 가산점을 주장하기 힘들잖아요. 그거는 뭐 얘기하기 어렵겠죠. 근데 이제 그건 당연히 얘기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걸 여성 가산점을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하면서 갑자기 들고 나오는 건 맞지 않고 네네. 이거는 사실은 우리 당의 당원 단계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안 받는 행위가 오히려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후배 여성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받는다고 가만히 있는 게 용기 있는 행위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당의 여론조사는 지금 여론조사 룰의 문제는 제가 이제 후보자로서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지금 이제 아까 민주당 지지자를 빼냐 안 빼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에 영향이 있네 없네 해도 조그마한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자가 우리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가 우리를 이 정당의 정당의 후보를 뽑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 정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정당의 후보를 뽑는 건데 이건 잘못하면 민주당 후보를 뽑는 형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얘기 안 하는 게 안철수 후보 분명히 민주당 지지자도 넣자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 자꾸 왈가왈부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야권 단일화라는 큰 틀에서 별로 뭐 너무 아니 이거 어떻게 민주당 보면 지지자한테 본인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 인기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 생각보다 민주당 지지자들 만나보면요 안철수 대표와의 앙금도 상당해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선거 아직 많이 또 경선 과정 단일화 과정도 많이 남아 있고요. 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 나오면서 저는 좀 제 진심을 좀 알리고 싶다. 제가 그래서 정말 요새 열심히 해요. 왜냐면 어떤 걸 열심히 하냐면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일이 너무 많아서 아침이나 이런데 이렇게 뭐 회의하는 때 이야기하는 거 외에는 뭐 방송에 출연해서 말할 기회도 없었고 다른 소통의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요새는 아침에 나오면서 아침 9시 20분에 나경원의 건강한 서울 브리핑 매일 하나씩 공약도 직접 설명드리고요. 그냥 너무 쉽게 해요. 그냥 유튜브로 그냥 라이브로 해서 올리고요. 네. 밤에 마무리하고 세수하고 나서 세수 후 1분 30초라는 영상도 매일 올립니다. 그게 요즘 아주 또 많이 조회수가 상당하다고 그러던데요. 이제 시작인데요. 그냥 뭐 정말 이렇게 자꾸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쩔 때는 보면 이렇게 한가한 이야기 해도 되나. 뭐 엊그저께는 제가 된장찌개에 호박을 두껍게 썰어 넣는 이유 뭐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나경원이라는 사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아주 소프트한 중요한 주제지만 저를 알아가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소통의 폭을 많이 넓히려고 노력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선에 만약에 이제 통과돼가지고 나중에 유세차를 타시게 되는 순간이 온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한 10년 사이의 선거 트렌드에서 딸이나 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응원하는 이렇게 막 유세차 위에서의 영상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선거에 영향을 많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참 특이한 게 다른 사람들이 하면은 장한 딸이고 나경원 의원이 지난번 선거에 그런 모습 보였을 때는 장애가 있는 딸을 선거에 동원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딸이 만약에 유세차에 올라가겠다라고 강하게 하면. 저는 그거야말로 진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유승민 후보 따님이 미인이시다 뭐 해갖고 엄청 인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따님이 나와서 아버지를 돕는 건 괜찮고 저희 딸은 안 되나. 그래서 저희 딸이요 지난번 이제 동작구 선거할 때 이제 처음에 나왔더니 오신 분들은 뭐 이렇게 반응이 괜찮은데 뭐 엄청 또 막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엄마를 너무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는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한 버스 정류장으로 한 정류장 떨어진 사당 사동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얘가 거기까지 막 걸어서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유세차를 틀고 막 제가 너무 놀라고 빨리 집에 가라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장애를 가진 딸이나 안 가진 딸이나 부모를 돕고 싶은 건 똑같은 마음인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편견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지가 오늘 또 하고 싶다 그러면 하는 거고 네. 자기가 하기 싫다면 안 하는 거지. 제가 또 우리 딸한테 너 무조건 도와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렇죠. 예. 요새는 엄청 응원해요. 엄마한테 여론조사가 좀 덜 나오는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해. 막 이러고 집에 밤에 가갖고 네. 얼마 전에 9시에 끝나잖아요. 뭐 음식점이. 그래갖고 네네. 집에 좀 일찍 들어갔는데 이제 막 한 10시 반까지는 전화를 해도 되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계속 전화하고 있으면 와서 빌빌거리다가 엄마 열심히 해. 열심히 해. 그러고 가요. 딸 얘기하니까 정책 톤을 수다 톤으로 바뀌시네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딸 얘기하다 보면 꼭 이렇게 그러니까요. 자 이제 또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있어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또 다시 한번 정말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을 또 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오늘 좀 전하고 싶은 시청자분들께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도
좀 전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들 참 지금 위로가 필요한 때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일상의 행복을 찾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과의 만남, 예, 오늘은 또 나경원 예비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자, 정치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현근택 신장식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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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